자, 안녕하세요. 북서영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역사교의 인식 특성과 역사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할게요. 요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시험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죠. 자, 요거는 이제 어디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갈색책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갈색책에 그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갈색책 보시면 알겠지만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 그 내용을 제가 중요한 부분만 추려가지고 요약을 했어요. 자, 내용을 보기 전에 한번 그 도표를 잠깐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역사교사의 인지적 특성이 어, 수업 내용의 재구성에도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역사 수업의 교수 학습 활동에도 미치는 큰 영향을 주거든요. 예. 그래서 그 보면 그럼 역사 교사의 인지적 특성이 뭐가 있냐? 자, 이거 예전에 13년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어, 역사 교과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다음 교과 내용에 대한 지식, 인식론적 지식, 역사 교육관, 학생에 대한 이해도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역사 수업의 내용의 재구성에 영향을 줘서 그 교재 선택이나 교과서나 수업 같은 것들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20년도 기출 문제 요와 관련된 내용들이 시험 문제 나왔죠. 예, 재구성과 관련돼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와 관련된 실험 연구가 있어요. 갈색책에 보면 이거 데이비스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았지만 딱딱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 이제 음, 요약을 했는데 그 여기에서 이제 세 가지 유형의 이제 교사 타입이 나오거든요. 예, 이건 나중에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그럼 역사 교사 인지적 특성을 이제 볼게요. 먼저 역사 교사 인지적 특성이 무슨 요소로 구성되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 자 여기 보면 역사 교과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교과 내용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인식론적 지식, 역사 교육관, 학생에 대한 이해, 이렇게 이제 다섯 가지로 구성됐거든요. 어, 그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예전에도 뭐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진 않았고 이렇게 이제 구성 요소만 이제 예전에 언급을 했어요. 예. 자, 그러면 역사 교과에 대한 지식을 볼게요. 자, 역사 교사가 효율적으로 교과를 지도하기 위해서 교과에 능숙하기 위한 조건들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일단 뭐 중요한 지식의 틀을 파악하거나, 그래서 그 교과의 틀을 구성하는 기본 개념이나 핵심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지식, 그리고 교과의 중심이 되는 주요 하위 개념을 이해하는 거죠. 예. 그리고 어, 교육과정 이해와 이를 알려는 의욕,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교과 내용에 대한 지식을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교사의 교과 지식과 관련해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조건 중에 하나인데, 교사가 역사 수업의 방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됐다. 그래서 그 수업에서 정보 전달과 교사와 학생 의사소통,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학생들이 흥미 유발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용을 연결하거나 수업 내용을 적절하게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역사 교과에 대한 지식은 내용 지식에 해당하죠. 근데 이 교과 내용에 대한 지식은 어, 내용 지식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네, 교수 내용 지식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차별성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다음 인식론적 지식을 볼게요. 자, 인식론적 지식이라는 건 뭐냐? 자, 인식론이라는 것은 예전에 한번 제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지식이 형성된 조건들을 보는 거야. 지식이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이걸 이제 연구하는 것이 그 인식론이거든요. 자, 그래서 인식론적 지식이 부족하면 개별적인
내용 지식을 많이 알아도 맥락적 이해를 하지 못하고 제대로 역사 수업을 못한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들이 그 인식노트 지식이 좀 많이 부족해. 음. 그래갖고 고등학생들은 머리가 이렇게 비상하잖아요. 암기력도 뛰어나고. 그러다 보니 교과서에 있는 개별적인 사실들을 정확히 외울 수 있어요. 마치 사진을 찍듯이 외워. 얘들은 촬영하듯이 머릿속에 딱딱 들어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 개별적인 사실은 알아도 그 개별적인 사실을 연결해준 맥락을 이해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뭐 조선후기 때 이런 뭐 생산력의 변화라든지 서민 문화의 어떤 등장 등등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자, 근데 이렇게 교과서에 섞여 있는 내용들은 달라요. 근데 그 밑바닥에 뭐가 이런 내용들이 적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 왜 그런 거죠? 자본주의 맹아론, 그 다음에 뭐 내재적 발전론 이런 걸 통해서 뭘 극복하려고 했어요? 신민사가 극복하려고 했죠. 음. 그래서 요 밑에 깔려 있는 어떤 행간을 읽지 못해요. 예.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서브 텍스트라고 하죠. 표면적에 보이는 내용 지식 밑에 깔려 있는 그 내용 지식이 왜 이 교과서에 실려 있고 어떤 맥락을 통해서 조직되는가 그는 을 모른다. 그래서 이 서브 텍스트를 잘 모른다. 숨겨지고 드러내지 않는 의미들을 잘 모른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 내용들이 왜 만들어진가를 애들에게 알려줘야겠죠. 예, 그래서 이런 지식들이 왜 이렇게 만들어져갖고 교과서에 실려 있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예가 이제 갈색지게에 적혀 있는데 고등학생들은 역사학자에 비해 많은 역사 사실 기억하더라도 예, 테스트에 깔려 있는 관점을 인식하거나 사회적 의미 이걸 이제 서브 테스트라고 하거든요. 이걸 밝히는 능력이 부족하다. 예.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인식론적 기식이 어느 정도 돼야지 맥락적 이해가 돼야지 어, 오랫동안 그걸 기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지식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틀이 되는 거야. 일종의 도심, 스키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인식론적 지식이 부족한 분들은 인고생도 그렇잖아요. 시험 때는 달달 외워요. 개별적인 사실들을 달달 외우는데 시험 끝나고 나서 딱 이제 합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두 달 지나고 뭐 길게는 1, 2년 지나면 다 잊어먹어. 그래서 이게 뭐였지?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사실조차도 잊어먹어요. 자기가 직접 현장에 가서 가르치지 않은 이상은 다 잊어먹는 거야. 왜? 그 밑바닥에 이제 기초를 잘 닦아놨어야 되는데 닦아놨지 못하기 때문에 그 현상들이 나는데 근데 뭐 의미가 있다. 그렇게 이제 인구 공부할 때는 의미는 없죠. 일단 합격이 목적이니까. 그래서 지식의 어떤 기반을 이루는 것이 그 인식노트 지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인식노트 지식이 어떤 것도 있냐 보면 크게 이제 내용 측면과 교수학습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내용 측면에 보면 자료의 성격이나 표현의 형식에 비춰 내용이 실제로 어떤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는지, 그래서 어떤 맥락에서 이 아이디어가 정리되는지 이걸 보는 거고, 그다음 교수학습 측면에서 볼 때는 인식노트 지식은 자료 내용을 번역해서 교사의 이해나 해석을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것들도 이제 인식노트 지식의 표현 파악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역사 교육관을 볼게요. 자, 역사 교육관은 앞에 전 시간에 이제 역사 인식과 역사 수업해 갖고 역사 인식으로서 역사 인식을 역사를 안다 내용이 있죠. 그래서 교사가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역사를 가르칠 것인가 요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검은 책에 있는 내용도 있지만 여기 갈색 책에도 적혀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 간단하게 언급됐죠. 그래서 개별적인 사실 기억을 중시하거나 그다음에 역사적 인과관계를 강조하는 교사, 그다음에 행위와 동기 이해를 강조하는 교사, 거기에다가 이제 뭐냐면 역사적 판단력을 강조하는 교사. 네 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각각의 그 네 가지 유형에 따라서 교수학습 방법도 달라진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역사를 안다는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갈색지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짤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제대로 아시려면 검은 책 내용을 좀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은. 자, 그다음에 또 역사 교육관에서 두 번째로 볼 게 뭐냐면 그 객관적 사실을 강조하냐, 문학적 성격을 강조하냐. 어, 그래서 이제 객관적 지식을 강조하는 그 교사는 어떤 식으로 가르치냐면 역사 지식을 체계적으로 파악해서 교과서나 권위 있는 자료를 의존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설명을 통해서 학생을 이해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사료를 이용해서 자료를 분석하거나 해석을 강조하려고 한다. 자, 그다음 문학적 성격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좀 재밌게 역사를, 왜냐면 너무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재밌게 가르치려고 하는 교사예요. 그래서 이 교사는 이 어떤 식으로 역사를 가르치냐면 흥미를 가지고 각자의 역사성을 구성하거나 다양한 해석, 그러니까 교과서 외에도 어, 뭐냐면 학생들의 어떤 그 다양한 의견들을 중시 여기거나, 그러니까 약간 뭐하고 비슷하냐면 텍스트론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역사 소설의 창작의 성격을 한다. 문학적 성격, 역사 소설상에서 문학적인 어떤 내러티브를 강조하거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문학 작품을 이용한 역사 수업을 한다. 그래서 이제 갈색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문학의 향기로 역사를 만든다. 라는 그 문학적 표현을 표현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이제 객관적 사실을 중시하는 교사와 문학적 성격을 중시하는 교사가 이런 교수학습방법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역사 교육관의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역사의 한 분야의 관점도 역사 교육관에 어,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그 여기 보시면 이제 내용이 있지만 그 역사에 대해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한 예로서 이 문화의 의미에 대한 이제 그 수업 방식이 그 내용이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은 밑에 있는 내용들을 형태로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한 분야에서 자신의 나름대로 독특한 역사관이 따라서 나름대로 자신만의 나름대로 어떤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밑에 예문들은 한 예를 든 거야. 사례를. 음, 사례를. 자, 그래서 요거는 참조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다섯 번째 볼 게 학생에 대한 이해. 음,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의 이해는 교사가 가르치기 위해서 역사 사실을 해석하고 수업 내용 구성에 큰 영향을 준다. 그래서 학생들을 어떻게 이해에 따라서 영향을 주는 거죠. 학생들의 어떤 인지적, 정의적 특성들을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학생들의 인지적, 정의적이라는 거는 뭐냐? 아, 인지적이라는 것은 인지 발달하고 연결돼 있죠. 여기 밑에 있는 역사의 이해 수준하고 연결돼 있고, 그리고 이제 정의적이라는 건 학생의 정서 상태 이런 것들인데, 자, 그래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높으면 좀 약간 개념적이고 탐구학습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좀 학생들이 수준이 낮고 이해 수준이 떨어지면 여러 가지 뭐 예시라든지 그다음 시청각 동영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뭐냐면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학생에 대한 이해도 그 당시 교수 학습 방법에 영향을 준다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그 인식농출 지식, 아니 그 정리 역사 교육관 안에 들어간 것은 앞에서 온 검은책의 역사를 안다는 의미와 그에 따라서 네 개의 유형이 나눠져 있고 그에 대한 교수 학습 방법 차이가 있고 역사의 사실 판단, 객관적 사실을 강조하냐, 문학적 성격을 강조하냐에 따라서 또 역사 교수 방법이 달라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역사의 한 분야의 관점도 역사 교육관에 큰 영향을 미치고 학생들에 대한 인지 발달과 정의적인 어떤 수준도 왜냐면 교과 내용 구성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여기까지가 이제 인지적이죠. 제가 하나 빼먹은 게 뒤에 내용을 빼먹었다. 정의적 내용. 네. 정의적 내용이 여기 있어요. 역사에 대한 흥미도와 관심도. 예. 정서나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해야겠죠. 이것도 정의적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사회 문화적 환경을 침해볼 때 그 당시 학생 개인의 어떤 친숙한 역사의 사실을 중시 여기거나 뭐 이런 것들 이제 있고, 그다음에 그 일반적인 그 인지 발달 수준에 맞게 또 학생들이 관심 있는 부분에 맞춰서 수업 계획을 하거나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학생에 대한 또 이해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내용 구성에서 역사 교과의 구조와 학생 이해 중 어디에 이제 중심을 여기냐, 이것도 이제 중요한데, 자, 학생 중심의 이해를 할 경우에는 그 직관적 경험을 중시하거나 학습자의 반응을 고려하고 이해와 흥미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먼저 고려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유의점은 수업 내용이 쉽고 어려운 정도를 파악이 어렵고요. 학생의 흥미 여부가 내용보다는 수업 활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아, 그래서 요 학생 중심으로 하다 보면 그 내용보다는 수업 활동에 더 초점을 해서 할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수업이 개판이 되겠죠? 예. 그래서 교과 구조 중심의 교사를 하는 이제 뭐냐면 학생들의 어떤 뭐 이해 같은 건 이제 집어치우고 정해진 이제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하는 수업 방식을 정하고 교과의 논리적 체계를 강조한다는 거. 예. 그래서 역사가 명확하고 논리적 계열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는 게 또 문제점이 있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들과 요거 음 그런 이제 역사 흥미와 관심도 정의적 부분, 그다음에 교과 부분에서 이제 학생 이해 중심의 교사들 특징들, 그런 것들 좀 파악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역사 교과의 이제 그 이상의 역사 교사의 인지의 특성이 수업 내용에도 재구성에 영향을 줘요. 이 재구성의 키워드인데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교사가 교육과정과 교과서 내용을 가르칠 때 그것을 그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이제 언급한 인지적 특성을 맞춰 갖고 재구성하죠. 수업 내용을 재구성한다는 것은 그 내용을 교사의 어떤 인지적 특성에 따라서 수업 내용을 바꾼다는 뜻이야. 교육과정도 기본 틀을 바탕으로 바꾸고 교과서도 바꿔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뭘 확보할 수 있냐? 예전에도 한번 시험 문제 나왔듯이 교사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죠. 교육과정 그 교과서 내용을 그냥 단순히 요약하고 제시한다는 거는 교사의 전문성이 아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갖고 이렇게 수업 내용을 재구성해 갖고 교사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 자, 그런 내용인데 이 부분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전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부분 있죠. 기출문제 풀 때 22년 내년도에 20년도 기출문제 요 부분과 연관돼서 시험 문제가 한번 나왔고요. 그러면 내용을 좀 볼게요. 그럼 앞에서 언급한 역사교사 인식 특성이 그 수업 내에 어떻게 이제 영향을 주냐, 이렇게 이제 내용인데, 자, 일단은 이제 교과서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내용을 조직을 하겠죠. 그래서 교과서를 이제 수업 내용을 할 때 그 교과서를 수업 내용을 할 때 교사의 인지적 어떤 특성이 반영돼서 이런 것들 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어떤 또 영향을 주냐면 그 교과 지식의 수달 정도 여부에도 영향을 줘요. 인지적 특성이. 예. 그러면 이제 먼저 교과서 수업 내용을 어떻게 조직을 하냐, 이걸 좀 볼게요. 이것도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역사 수업의 교과서 내용과 순서에 따라 진행을 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교과서 내용 전체를 재구성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방법을 이제 보는데, 첫 번째 볼게 이제 역사 수업을 교과서 내용과 순서에 따라 진행을 하는 방법인데, 대부분 교사들은 이 방법을 택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어떤 내용을 하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교과서가 객관적이고 과거 사실 기억과 이해를 중시하고 그에 관련된 설명 방식에 관심을 갖고요. 학습지, 교과서 내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학습지 교과서 요약하거나 여기에 이제 그 교과서를 바탕으로 약간의 자신이 알고 있는 역사 사실을 추가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이제 근데 이런 방법들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 교사가 잘 아는 역사적 사실일수록 수업 시간에 자세히 다루는 데 특징이 있어. 요 친숙한 역사적 사실도 포함될 수 있고,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이제 설명하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정치사 부분을 많이 알고 있다.
조선의 정치사 관련된 내용을 많이 알고 있다. 그러면 이 교사는 당연히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하겠어요? 정치사가 막 초점을 맞겠죠. 조선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70%를 이렇게 하고 사회사나 문화사나 자기가 잘 모르는 경제사는 뭐 20% 정도, 20, 30%, 네, 요 정도 가르치겠어. 거꾸로 내가 문화사에 대해서 알면 어, 문화사 부분은 잘 설명하겠죠. 근데 나머지 부분은 좀 약간 미진하겠죠. 그래서 거기 밑에 이제 고려후기 때 문화에 다는 역사 수업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사는 이제 딱 보니까 이제 고려의 후기 때 문화들, 이 건축 양식에 되게 관심이 많은 교사야. 그래서 보통 이제 다른 교사들은 건축 양식을 가르칠 때 그냥 대충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 교사는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해 갖고 학생들에게 보여준단 말이야. 예. 그래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은 상당히 많이 가르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이제 사례와 관련된 내용이 그 밑인데,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중요한 내용들, 자기가 관심 있는 분은 상당히 잘 가르친다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평소에 이제 교사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부분도 역사의 사실들, 나오지 않는 역사의 사실까지 활용해 갖고 수업을 진행을 한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건 교과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재구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과서 다 무시해버리고 교과서 형식들이나 이런 것도 다 무시해버리고 순서 무시해버리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 요소들만 이제 뽑아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뭐냐 책을 만드는 거죠. 예, 학습지.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개조된 그 교과서 유학 학습지가 아니라 배움책처럼, 그러니까 전국 역사교사 모임에 나온 배움책처럼 아예 다 뜯어 고치는 거야. 이건 상대적으로 이제 앞에 언급했던 역사 수업을 교과서 내용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뭐가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교사의 개인적 특성이 반영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교사의 역사관이나 역사교육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또 자료 판단 여부도 교사의 인지적 특성이 상당히 많이 반영돼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수업 내용 핵심적 아이디어를 반영해서 효과적인 자료 선택하고 활동을 구상하고, 또 교과서 외에도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걸 이렇게 가르쳤다 교과서를 무시하고 그냥 내용 요소만 뽑아가지고 이제 새롭게 만들고 그러면 민원의 소리가 있어. 학교에서. 그래서 실험적인 특징을 갖고 있지는 한데 실험적이지는 한데 현실은 좀 안 돼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약간 민원의 소지가 있다.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넘어가서 그 관련된 사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역사 사례에서 이제 아까 언급한 것처럼 이렇게 교과서를 이제 어, 무시하고 구성을 자기가 내용 요소만 뽑아가지고 수업 사례를 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완성 간섭기 때 이제 그 생활상의 풍습 같은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각자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과 지식의 숙달 정도 여부 내용의 구성이 어렵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교사의 인지적 구성이 교과 지식이 얼마나 숙달하게 하냐. 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충분히 인지하고 자기 나름대로 교사가 적절히 병용하는 애들에게 전달해주는 그 영역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도 이제 앞에서 언급한 그런 그 교사의 인지의 특성이 반영이 돼요. 이 내용을 보면 자, 교과 내용을 수달될 수 있는 수달되어 있는 교사일수록 적절한 병영 기법이 사용돼요. 그래서 교과 내용을 충분히 수달되면 그만큼 자기가 병영해서 여러 가지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겠죠. 자, 근데 반대로 충분한 교과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교사들은 자신에게 익숙한 방식의 내용을 선정하고, 아이고 잠깐만요. 예. 다른 자료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대개 보면 첫 번째 케이스는 역사 교사들이 많아요. 여기는 이제 뭐냐 상치 교사들, 사회 교사들. 이게 뭐냐면 중학교에 가면
전공이 역사인 교사들은 대부분이 이쪽 방향이고, 그다음에 전공은 그 일사나 지인데 그 당시 학교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상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많죠. 자기 잘 모르니까 그날 배운 것들 자기도 EBS 강의 듣고 이렇게 듣고 나서 그 내용 요약하고,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요약해서 읊어주는, 예, 그런 교사들이 있는데, 요게 이제 후자에 속하겠죠. 자, 그날 교재 선택에도 이 역사 교사의 어떤 인재 특성이 반영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보면 첫 번째, 교재가 학생들 흥미를 끌어야 된다는 교사는 이야기 형식의 교재를 선택하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이때 교재라는 의미는 교과서 외에 부교재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맥락상. 그래서 이제 설화나 인물의 일화, 열전, 문집, 야담류 이런 것들 이제 선택하고, 그다음에 뭐 얘기도 뭐 야사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있고, 교재가 하나의 이제 스토리다. 이렇게 이제 그 생각해서 어 내용 이해보다는 형식에 관심이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요거와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스토리 형식의, 이야기 형식의 내용을 학생들이 가르쳐서 흥미를 유발하는 데 관심이 있어. 예, 요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요것도 이제 관련된 내용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흥미 위주의 그 뭐냐면 수업을 할 경우에 이제 내용이죠. 근데 이렇게 이제 교재를 이제 흥미 위주 야사류가 이렇게 스토리로 이렇게 구성한 걸 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 음, 여러 가지 이제 장점도 있겠죠.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할 수 있고 흥미를 끌어줄 수 있지만, 그 밑에 이야기 속에 깔려 있는 그 서브 테스트를 찾지 못해. 그 맥락적 구조 앞에서 언급했던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거 교재 선택은 이제 예로서 기억, 니은, 디귿으로 흥미 위주의 어떤 그 교사 얘기를 좀 제시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교재 선택에서 올바른 역사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그거는 전반적인 이제 사회 시대적 전반상을 쓰는 자료를 선호할 수 있다. 네. 그 정사료 같은 것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올바른 역사 인식을 하는 것은 어떤 교사가 이제 흥미보다는 올바른 역사 의식을 기르는데 양성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할 경우에는 그 정사료 같은 이런 좀 약간 객관적이고 뭔가 공식적인 사료를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이게 좀 약간 표시가 잘못되는데 이게 기획이고요. 예. 교재가 학생들 흥미를 끌어야 된다는 그 뭐냐면 교사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은 관련된 내용이고, 이 교재 선택에서 이제 올바른 역사인식 육성을 강조하는 교사는 정사료를 이제 선택한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부류가 있다는 것 이렇게 좀 권쳐주세요. 이게 편집하는 과정에 다시 수정해서 올릴게요. 제가 지금 강의하다가 지금 수정한 내용들은 따로 제가 이제 이거 다 그 역교는 다 끝나고 한 번에 이제 다 그 교재 수정하는 과정에서 그 수정 교재본을 또 올릴게요. 예. 그래서 요 그 역교는 다 끝나고 나서, 자, 그다음에 또 교사의 인지적 특성이 또 어디에도 영향을 미치냐면 역사 수업의 교수학습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앞에 이제 도표 도와서 이런 인지적 특성이 앞에서 말한 건 이제 재구성, 교과서 내용을 어떻게 선택하고, 그리고 교과서 내용 조직하는 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제 교수학습 활동에도 영향을 미쳐요. 앞에서 이제 재구성 내용을 교수학습을 어떻게 하냐, 이것도 역사 교사의 이런 특성들이, 인지적 특성들이 보여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내용들을 이제 또 보면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교사 유형이 나타나요. 그래서 역사적 사실을 강조하는 교사, 그리고 역사적 해석을 강조하는 교사.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특징이 각각 있죠. 역사적 사실을 강조하는 건 팩트를 강조하는 거야.
역사적 해석이라는 건 교과서에 있는 다양한 견해를 강조하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 그는 팩트를 강조하는 교사가 활동 내용을 볼게요. 수업 활동을. 자, 역사는 과학과 같은 사실이며 역사 수업을 통해 지나간 사실을 기억하고 구체적인 사실 위주로 수업 내용을 구성하고요. 학생 활동보다 교사 활동 위주로 구성이 되고, 자, 교사의 역할은 지식의 제시자면서 학생은 지식의 수용자다 보는 관점이죠. 교사가 주도하는 수업 설계를 하더라도 그 학생 활동은 수업 푸는 방식에 따라 좀 약간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교사 중심이에요. 예. 그 역사적 해석. 그래서 그 팩트보다는 그 팩트를 어떻게 해석하냐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당연히 이제 여기에서는 교사 중심이 아니라 학생 중심이겠죠. 그래서 학생 활동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양한 내용보다 자료 위주로 구성되고 자료 어 대한 분석이나 해석이 학습 활동의 중심이 된다. 아, 그래갖고 여기 보면 역사적 사실을 강조하는 것은 어떻게든 많은 내용들, 다양한 내용들을 팩트를 집어넣는데 초점을 맞춘다면서 이 그 역사 해석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팩트보다는 한 가지 사실이라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에 관련된 자료들을 많이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에 대한 어떤 분석의 해석을 되게 강조한다. 그래갖고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역사 사실 강조하는 교사들은 뭐 그 고대를 가르칠 때 고대에서 고구려에 관련된 정치사를 가르칠 때 고구려 왕의 업적들 다 뭐냐면 다 열거를 하죠. 그 교과서에 있는데요. 근데 역사 해석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진 않고 장수왕이나 강개토대왕 때 중요한 왕들만 업적만 좀 나열하고 학생들에게 자료를 주는 거야. 삼국상이나 삼국유사나 뭐 다양한 자료를 주면서 얘네들이 이제 그 자료를 보고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뭐냐면 중점을 주는 거야. 음. 그래서 이제 시험용으로는 두 번째 케이스가 좋겠죠. 역사 사실을 강조하는 조사가. 근데 역사적 사고를 강조하는 조사 입장에서는 역사 해석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좋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시켜놓고요. 제가 먹으면서 하는데 예, 좀 양해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그 이건 데이비스 이제 실험이 있어요. 이거는 뭐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았는데 그 약간 이제 딱딱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볼 필요 있어요. 이거 갈색 책에 있는 내용인데, 자, 이거는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그 내용도 있죠. 예, 앞에서 언급했던 그 역사의 이제 역사 교사의 어떤 인지 특성이나 그것이 재구성 내용, 그리고 교사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실험 연구라고 보시면 돼요. 사례 연구. 자, 교사들이 이제 사례를 연구를 해보니까 학문이나 교과 성격에 관한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교사가 자료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방식 차이가 보인다는 거야.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자, 메더디스 유형과 줄리 유형, 조던 유형,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아마 이제 메더디스나 줄리나 조던은 그 사회 연구에 참여했던 교사 이름 같아요. 자, 메더디스는 이제 어떤 식으로 관심을 갖고 있냐면 역사적 사고에 대한 구성적 접근을 강조해요. 역사적 사건의 구성적 접근은 뭐냐면 앞에 이제 언급했던 그 역사 해석을 강조하는 그런 교사들 예,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 입장을 볼 때는 역사적 분석과 해석을 강조하고 저자의 관점과 자료 서술의 대상이 되는 계층, 환경, 맥락, 텍스트의 목적에 주목을 하죠. 그래서 그 밑에 속에 서브 테스트를 이제 발견하죠. 서브 테스트라는 건 역사적 팩트 밑에 깔려 있는 어떤 그 관점들 있죠. 예, 관점과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 활동 중심으로 수업하고 다양한 해석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교사들이야. 자, 줄리 유형은 흥미 중심으로 가르친 거야. 역사는 재밌어야 된다. 예. 그래서 재미있고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로 구성이 되죠.
있는 자료 선택하고. 그래서 이 줄리형하고 이제 비슷한 것은 이제 앞에서 언급한 내용 중에 교재 선택 관련돼서 요 내용 있죠. 흥미 위주의 교사들 이야기 형식을 선택한다는 거.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야기 중심으로 나가다 보면 서브 테스트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 밑에 있는 행간에 깔려 있는 어떤 관점이라든지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냐면 이해를 못해, 발견하지 못해. 그래서 저자의 자격, 왜곡, 연대 자료의 형태가 만들어진 맥락들을 검토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만들어진 것 자체에 대해서 깔려 있는 내용들이 이런 것들을 염두하지 못한다는 거야. 예. 그 이야기가 팩트인지 안 팩트인지 그런 것도 있죠. 자, 예를 들어 갖고 뭐 우리가 조선 고조에서 조선 넘어갈 때 그 이방원이 정몽주가 뭐 대립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 이방원이 하유가를 외치니까 정몽주가 단신가를 외쳤다. 이건 재밌죠. 대립구도 해갖고 이방원이 선주교에서 이제 정몽주를 때려 죽였잖아요. 근데 이건 팩트가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더라고. 이방원이 하여가를 내주고 정몽주가 단신가를 얘기했다는 거는 역사적 기록이 없어. 고조사나 고조사 전후나 조선왕조 실력이 없는 내용이야. 그게 언제 생겼냐면 15, 16세기 때 넘어가면서 나중에 정몽주가 이제 조선에서 우쭈쭈 해주잖아요. 이건 바텀 모시고 그러면서 이제 살인대에 의해서 예전에 이제 선화 내용들을 끄집어내다가 뭐냐면 만들어놓은 이야기야. 예. 그 나중에 이제 그 정몽주 사후에 정몽주가 지었다고 생각하는 그 문집들 모은 게 포원집이거든요. 이 포원집도 계속 개정이 돼요. 초판에 들어간 게 아니라 15세기 말이나 16세기 때 들어간 내용이야. 이게. 예. 근데 이걸 역사를 팩트로 잘못 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이 문학적 설화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면서 이 자료가 왜곡된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해주는 거야. 왜? 서브 테스트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예. 그리고 그러면 이 설화들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만들어진 맥락이 있죠. 왜냐하면 조선이 건국하고 나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정몽주 같은 인물이 필요한 거야. 고려에 충성하듯이 조선에도 충성하는 그 인물이 필요하죠. 그리고 정몽주의 이런 그 일사부 정몽주의 어떤 꿋꿋한 그런 기조 이런 것들이 후대 사림들에게 큰 영향을 줘요. 그래서 사림들이 이제 정몽주를 미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그 얘기들 에피소드가 나중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포온집이요.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만들어진 맥락들을 못 해준다는 거. 왜? 너무 흥미 중심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굳이 고등학교 애들한테 중고등학교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줄 필요 있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줄리형의 문제점 이야기를 너무 강조하면 하나의 관점에 빠져 다양한 해석을 못하고 맥락적 이해가 어렵고 사회 가독성을 중시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회를 쉽게 이해하냐, 학생들이 있게 이룰 수 있느냐 이걸 중시 여기고요. 자전의 해석이나 맥락적 이해 대상보다 학생들의 수업을 끌어들인 촉매제에 구심만 한다. 보조적인 수단이죠. 그래서 앞에 이제 언급했던 교재 선택에서 교재가 학생들의 흥미를 끌어야 한다는 그 교사의 견해와 비슷해요. 요거 내용과 연결돼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조등형을 보죠. 조등형은 역사적 사실을 강조해 팩트를 강조하는 교사야. 그거는 이제 앞에 역사적 사실을 강조하는 교사와 연결시켜서 좀 보세요. 그래서 이제 얘는 자료에 대한 코멘트, 주관적 해석이나 설명 등 하지 않고 자료의 이야기에 빠져들지 않아요. 그리고 맥락적 분석의 필요성 인식하지만 맥락적 요소를 또 참고하지도 않고요. 맥락은 개략적인 정보 제공만 구성하고 그리고 사료 해석의 비중을 주지만 해석의 다양성과 적절성을 강조한다. 뭐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이제 이 교사들은 주로 이제 사실을 강조하기 때문에 교과서 그대로 요약하고 간략적으로 이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방향만 해. 그래서 맥락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맥락을 알려줄 때 사회적 배경을 알려주면 조선 후기 때 사회적 배경을 알려주면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요약해서 제시를 해.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학생 그 교사는 어떻게 하든 어떻게 하든 교과서의 내용을 요약해서 팩트를 정확히 알려준대.
여기에 이제 그 비중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사료 해석도 비중을 둬요. 이때 이제 사료 해석 비중은 요 메더디스하고는 좀 달라요. 메더디스도 이제 사료 같은 자료를 이제 이용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학생들이 다양하게 해석하는 걸 강조하죠. 근데 얘네들은 다양성보다 적절성을. 적절성은 뭐냐? 자, 실무 28조를 해석할 때, 자, 요게 메더디스 유형은 학생들이 나름대로 뭐냐면 그 다양한 해석을 하는 걸 인정해 주죠. 근데 여기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해석도 인정하지 않아. 다만 교과서에 적혀 있는 해석들만 인정을 해줘요. 예. 그래서 이 사료 해석에서도 메더디스 유형과 조던 유형이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유형이 이렇게 있고, 이 세 가지 유형은 앞에 이제 내용들과 많이 겹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객관식 시험에서는 이게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긴 하는데, 예전에 이제 20년도 기출문제에 그 재구성 관련된 내용이 한번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한 번은 봐두세요. 꼼꼼히 볼 필요는 없고 한 번 봐두시고요. 여러분들 외울 것은 뭐냐, 역사교육관 있죠? 요 정도만 외워두세요. 요거 앞에 표도 정리한 거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또 인지적 특성 중에 큰 맥락만 이렇게 내용을 구체적으로 볼 필요 없고, 역사 교사 인지적 특성 뭐 두세 가지 쓰라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요걸 이제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객관식 때 한번 요 부분들이 언급돼 있었어요. 이 부분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보편사로서 세계사와 이제 서구 중심적 세계관 비판을 볼게요. 자, 이거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그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비판 내용이에요. 예, 오리엔탈리즘 비판 내용인데, 이게 갈색 책이 있어요. 요 장이. 그 갈색 책 3분가 4분가 그 있어요. 세 개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면 내용이 되게 많아. 그래갖고 서로 이제 치고받고 논쟁하고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예전에는 객관식 시험 때는 좀 나왔어요. 객관식 시험 때 나왔는데, 주관식 때는 솔직히 말해서 이 부분에서 거의 안 나온다 보면 돼요. 다만 이제 그 교육 내용 조직 측면에서 간접적 접근 방법 있죠. 이 간접적 접근 방법이 요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따로 이제 내용 조직 빼갖고 이제 앞에 배치시켜 놨긴 했지만, 그래서 요 정도만 나오고 나머지는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방구사 벤트리 정도만 간접적 접근 방법과 연결돼서 나올 가능성이 있고, 오리엔테리즘의 어떤 개념? 그 정도? 그 정도. 근데 오리엔테리즘이 이제 뭐 방방 내용도 있죠. 네.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해서 그 논술형 시험이지, 논술형 때 나올 수 있는 내용이지, 그걸 가지고 시험을 내기는 좀 그렇다. 지금처럼 단답형 한두 줄 서술형 내고 그다음 기입형 내는 그런 시험에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긴 좀 그래요. 예. 그래서 내용은 많지만 이게 많이 축약을 시켰어요. 왜냐면 뭐냐면 쓸데없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다 쳐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내용을 좀 보면서 이제 진행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제가 프로를 만들었어. 그 갈색책 보시면 뭐 자기끼리 막 얘기를 하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큰 틀을 한번 제가 만들고 시작을 할게요. 자, 기존의 세계에서 해볼게요. 기존의 세계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신학로의 개척의 계기로 19세기 형성된 유럽 중심의 세계사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신학로 개척을 통해서 19세기가 아니라 이게 좀 잘못됐네. 16세기죠. 예, 16세기. 그래서 16세기 이전까지는 각 문화권이 따로따로 놀았죠. 근데 이 문화권이 하나로 합치는 계기가 뭐냐면 16세기 때 지리산의 발견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부터 서구 중심의 어떤 세계사가 형성이 되죠. 그리고 이런 따로따로 놀았던 그 세계 그 각 국사들이 문화권적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놀았던 그 역사가 하나로 합치면서 진정한 의미의 세계사가 이제 형성이 되죠. 이때 진정한 의미의 세계는 오늘날 세계사 인식이에요. 오늘날 이제 세계라는 인식 있죠. 그 형성이 16세기 때 신학교 개척을 계기로 해서 형성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과서에도 반영이 됐죠. 그래서 16세기 이전까지는 교과서는 뭘로 구성이 됐죠? 문화권 중심. 그리고 16세기 이후부터는
주제 중심 이렇게 이제 세계사 내용 조직이 돼 있죠. 그래서 16세기 이후부터는 모든 세계, 뭐 서양이든 동양이든 아시아든 아프리카든 목적이 있어. 뭐냐면 경제는 자본주의, 그다음 정책 국민국가를 목표로 한 목적론적 세계사 지배됐다. 이거 요걸 바탕으로 해서 시대 구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중세, 근세, 근대 이렇게 교과서나 통론에 있는 내용들은 다 요걸 바탕으로 하는 거야. 그 밑바닥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서구 중심의 세계관이 깔려 있는 거야. 이게 서구 중심의 어떤 그 발전 과정을 보편적 법칙으로 보고 그 보편적 법칙에 맞게 우리가 이제 서구와 현대화하는 과정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자본주의 국민국가가 형성되고 그다음에 경제는 자본주의, 그다음에 사회적인 시민사회가 형성되는 그걸 목표로 한 목적론적 세계사가 에서 구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런 인식 자체가 기존에는 맞아 떨어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서양이 우리보다 이제 동양보다 아시아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발전된 것도 사실이고. 근데 최근에는 좀 상황이 바뀌어졌죠. 그 한국이라든지 뭐 일본이라든지 이제 중국이라든지 아시아 국가들이 성장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유럽 경제를 능가하게 되고, 그러면 현재의 인식이 바뀌지면 과거의 인식도 이제 바꿀 수밖에 없잖아요. 예. 언제까지 뭐 서구 중심적 세계관에 빠져가지고 그들이 이제 추구하는 역사가 됐다고 역사를 소수할 필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대안적 세계사가 등장해. 그래서 세계의 범위를 상대화시켜. 우리 이제 세계라는 거 하는 개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죠? 지구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죠. 서양, 동양, 뭐 아프리카, 네, 아메리카 뭐 이렇게 해갖고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의 이제 역사를 세계 범위인데 그런 개념이 형성된 게 16세기 이후부터거든요. 그러면 16세기 이전에는 세계사가 없었냐? 아니라는 거죠. 세계사가 있었어. 왜냐하면 우리가 세계라는 범위를 지리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하잖아요.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의 역사 이렇게. 근데 세계라는 범위를 지리적 위치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인식을 하냐면 그 어떤 이제 나를 중심으로 그 문화나 국가를 중심으로 그 다른 문화와 국가의 역사를 같이 서술할 때 이건 세계다. 나를 중심으로 해갖고 내가 속한 문화와 국가에 함께 다른 그 주변에 있는 문화 국가와 교류하는 역사 이걸 세계사의 범위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집사죠. 집사. 그 이란국 시대 때 썼던 집사인데 이건 나중에 좀 설명할게요. 그래서 세계의 범위를 상대화시키고 지역 문명을 강조하고요. 국가사 지역사 상호 보완하는 대안적 세계사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또 한편 방구사가 등장하죠. 그래서 이제 동방구, 서방구 뭐 이렇게 나눠서 동방구. 예. 그래서 원거리 무역을 형성 과정에서 이제 시대 구분을 하고 그래서 이 내용도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 방구사를 바탕으로 나온 게 간접적 접근 방법이에요. 요거는 이제 내용 조직 부분에서 했죠. 예. 그래서 방구사를 비판적으로 수용해서 상호 의존성을 강조했다. 예. 그래서 간접적 접근 방법을 강조했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자, 서구 중심의 역사는 설립 계기가 아까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뭘 계기? 16세기 때 신학의 개척이야. 그래서 이제 16세기에서 19세기 말에 성립된 서양 중심의 세계사다. 특징은 유럽 헤게모니 아래서 중심과 주변에 위기화된 세계사인데 헤게모니라는 말은 그램시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에 제시했는데 요거 이제 뭐 그 주도권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요거 뭐 길게 얘기하면 좀 약간 복잡해지니까 그 정도만 해석을 할게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중심이라는 것은 어디야? 서양이죠.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 주변은 아시아, 아프리카 그 나라들이죠. 그래서 서양이 주도한 앞에서 언급하는 서양이 자본주의, 국민국가, 사회 시민사회. 자, 이걸 이제 달성한 나라들이잖아요. 최초로. 그래서 요걸 달성하기 위한 어떤 그걸 바탕으로 모든 국가가 서양을 모델로 한 그리고 발전하기 시작하고 그 서양의 모델에 맞춰서
얼마나 역사적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걸 따지기 시작하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일치화된 세계사, 목적적 세계사. 서양이 추구하는 자본주의 국민국가 시민사회 형성에 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모든 역사가 이런 방식으로 서술을 한 거죠. 이게 진보로 서술돼 있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치화된 세계사는 현존의 세계사 인식에 반영됐고 세계사 교과서에 반영됐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향해서 일치해가는 지구사 전체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뭐가 문제냐? 유럽 중심의 시각이 기초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역사를 무시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있죠. 예,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뒤에 있는 내용은 중복된 내용이니까 빼세요. 앞에 있는 내용들과 연결돼 있죠. 아, 빼는 게 아니라 예, 잘못 다시 얘기할게요. 여기 내용 설명이니까 요거를 이렇게 하면 이게 좀 안 되니까 요걸 앞으로 올리세요. 예. 그래서 자본주의와 국민국가를 도단 목적용적 세계다. 요게 일치화된 세계사예요. 예. 예. 자, 그래서 근대 서구 문명은 인류 역사 발전의 최고의 단계로 생각해서 그 단계에 도달하는 것이 다른 국가들의 최고 목적이 되는 거야. 최종 목적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서구문의 역사 발전 경로는 서양뿐만 아니라 동양을 포함한 모든 인류사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인 타당한 것이고 비서구 문화는 서구 문화의 발전된 모습을 수용하면서 발전했다. 그 비서구의 역사 방향의 목적이 서구식 근대를 달성한다. 이런 것들이 역사 교과서에 반영됐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라는 구분도 다 이런 그런 서양이 추구한 그 최종적인 목적,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민사회, 그다음 국민국가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죠. 예, 이런 것들로 이제 서술되고 있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문제가 있죠. 요 바탕에 서구 중심 역사, 오리엔탈리즘이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대안적 세계사가 등장을 해요. 그래갖고 이제 미국의 역사 동향에서 이제 반트리의 방구사 뭐 이런 개념들, 지구사 개념들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방구사를 비판적으로 수용해갖고 이제 간지역적 접근 방법이 이제 실제 교육 과정에 반영이 되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간지역적 접근 방법 그리고 시험 문제 나왔죠. 자, 새로운 세계사, 대안적 세계사의 특징이 보면 자, 종전의 이제 문화권적인 어떤 내용 조직을 비판을 하죠. 자, 여기 보면 기존의 세계사 인식은 뭐냐면 자, 일단은 문화권적 그러니까 정근대 시대 때 역사 소설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정근대 시대 때 역사 소설에서 내용을 보면 문화권 내용 조직에 보면 문제점이 있어. 뭐냐면 서열을 되게 중요시 여겨.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지금 세계사 보면 서열 비중이 되게 높잖아요. 예, 그리고 서양사 비중이 높고 인구에도 서양사 비중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은 좀 중국사 비중이 높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한국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서양사 어쩔 때는 서양사 부분이 하여튼 있고 중국사는 부수적으로 이렇게 참여한 거야. 그래서 제2사의 발견 이후부터는 아예 유럽 중심의 세계사고. 야.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이 있죠. 근데 새로운 세계사는 다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해요. 그래서 각각의 문화를 비중 있게 다 달라 문화권을 예. 그리고 요게 이제 뭐냐면 이 문화권을 그대로 현재에 연결시키죠.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이게 뭐냐면 다원적 세계관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사의 특징이죠. 근데 이거는 좀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이제 7차 교육과정이나 개정교육과정, 09년 개정교육과정이죠. 여기 많이 반영됐어. 다원적 세계관. 각 문화권의 특징들을 최대한 많이 다뤘거든요. 기타사 부분을. 비중이 높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냐면 애들이 학습하기 좀 힘들어. 그런 것들 다 지금 오세아니아사까지 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힘들다는 거야. 예. 그래갖고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좀 문제가 있다 해갖고 15년 개정 교육과정을 때는 다시 돌아왔죠. 예, 여기도. 그래서 여러분들 09년 개정 교육과정하고 15년 개정 과정을 한번 펴보세요. 그 목차 부분이나 내용 서술 부분에서. 근데 확실히 15년 개정 교육과정이 기타사 부분이 많이 없어졌어. 예. 그래서 서구 중심의 어떤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만 솔직히 현실적으로
우리가 많이 접촉하는 그 나라들 중심으로 해야지 하는 거지. 우리가 잘 모르는 그저 아프리카나 오세아니아나 저쪽 그 남아메리카나 그 북미 지역의 인디언 문명까지 다 볼 필요 있냐 그 조그만 문명까지.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많이 이렇게 기타사 부분이 많이 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추세인지 몰라도 기타사 부분이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요. 예. 나와도 가끔 1, 2점짜리 문제 나오고.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이제 계속 볼게요. 자, 아까 치면 이제 새로운 세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세계의 범위가 상대화됐다고 했죠. 자기 주변의 역사를 세계로 인식하는 거예요. 지리학적 개념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접촉하는 그런 부분을 세계로 인식을 하면 이런 세계의 범위를 이제 확정 지으면 최초의 세계는 뭐냐면 라시드 우디의 집사예요. 이 라시드 우디의 집사는 구성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몽골 역사, 두 번째는 몽골과 접촉한 다른 나라의 역사. 지리적 관점을 볼 때는 한계가 있죠. 오늘날 지리적 관점. 왜냐하면 몽골 역사나 몽골이 접촉한 그 다른 나라 역사들은 잘해봤자 그 유라시아 대륙에 있는 나라들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뭐 남미 지역이라든지 오세아니아나 아프리카 역사는 없어지죠. 그래서 진정한 우리 입장은 세계사가 아니지만 세계의 정의를 다시 하면 이런 식으로 자신의 문명권 밖의 인간 사회를 세계로 인식하고 그것을 시간적 맥락에서 자기 문명과 상호 관계 속에서 세계를 파악했다고 보면 요 몽골 역사와 몽골과 그 주변의 역사도 같이 서술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게 세계사라는 거야. 그래서 세계사를 지역적 범위가 아니라 이렇게 인식 범위로 이렇게 한정되면 최초의 세계사는 나시르우디의 집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요거 나시르우디의 집사는 유명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외워두세요. 나올지도 몰라. 기타사 뭐 몽골사 나올 때도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오늘 그 역겨운 문제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꼭 외워두세요. 그 책 이름하고 그 저자 이름은. 참고로 이 나시르우디는 이란국대 사람이죠. 이란국 재상인데 칸의 명령을 받아갖고 이제 역사를 저술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사 구성 주체를 국가에서 지역 문명을 옮기고 중간 단위 지역사를 설정했다. 그래서 중간 단위 지역사는 이제 뭐 유럽사, 뭐 아시아사,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유럽 중심주의도 흐리지 않고 국가사도 감정적인 자국주의에 빠지지 않으려고 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국가사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사와 국가사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말하는 지역사는 어디겠어요? 동아시아사죠. 네. 그래서 이제 구성 단위는 서양, 뭐 동양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구성을 했잖아요. 근데 이 중간에 동아시아사를 넣고 요 동아시아사에는 이제 뭐냐면 한국사, 일본사, 그다음에 뭐 그 중국사, 베트남사 등등 있겠죠. 그래서 이 중간에 지역사를 둔 거야.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면 나름대로 자국 중심주의에 빠지는 걸 막을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한국사, 일본사, 중국사를 다 무시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지역사와 국가사 간의 어떤 보조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 동아시아를 만들고 유럽에서도 지역사, 그러니까 서울과 동양을 이제 하는 유럽사를 만들 필요가 있어서 유럽의 공통 역사 교과서인 유럽의 역사를 만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각 문화권 지역사를 중시 여기면서 그걸 이제 강조하는 방향으로 해서 서구 중심적 세계관을 뭐 해치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유럽의 공통 역사 교과서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기출문제에 언급됐었죠. 03년 기출문제. 제가 전 시간에 이제 풀어봤죠. 최소 접근의 원칙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자, 그다음 지구사를 보죠. 자, 지구사도 그 뭐냐면 새로운 세계사 일종이야. 자, 개념은 뭐냐면 그 인류가 살고 있는 행성의 전체 역사. 어, 그래서 이제 개념인데 글로벌 시스토리라고 하죠.
기존의 세계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구적 관점에서 내포된다. 그래서 역사의 보편성이나 절대성, 총체성을 거부하고 기존의 서구 중심적 분석 틀과 방법을 벗어나 각 지역의 문화와 가치를 존중하고 다문화주의, 상호적 접근, 탈중심화, 서구 중심주의, 자문화 중심, 오리엔테리즘의 편견 및 탈피를 했다. 그래서 이 지구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 전체 역사를 보는 거야. 그런데 이걸 볼 때 비중을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세계사라는 틀은 지구사 동일한 것 같지만 좀 달라요. 이게 세계사는 요 서유럽만 강조했죠. 그 앞에서 서유럽만, 그 부분만. 나머지는 서유럽에 종속된 문화처럼 이렇게 기술돼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을 그대로 쓸 경우에는 프레임이 바뀌지 않죠. 그래서 지구사라는 말로 바뀌게 된 거야. 세계사라는 말보다는 지구사라는 용어를 쓰자. 그래서 각국이 동일하게 보는 문화권을 보는 개념을 바꾸자. 그래야지 서구 중심주의에서 자문화 중심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뭘 바탕으로 하냐? 여기는 다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거야. 다원적 세계. 동등한 문화권을 강조하는, 그래서 다문화주의, 상호주의를 접근했다. 그런데 종전 세계사라는 개념 가지고 지적트 가지고 얘기를 하면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종전의 세계사는 서구 중심주의고 나머지는 다 밑에 있는 부수주의인 그 문화권인데 말해서 지구사는 소동등한 역사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냐면 세계사 명칭보다는 지구사 명칭을 쓰자라는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근데 이거는 약간 이제 뭐가 비슷하냐면 이 용어 개념을 이제 바꾸는 것도 있죠. 기존의 용어를 이제 쓰면 계속 그런 것들만 생각을 하니까 새로운 용어를 써갖고 새로운 인식을 하자 이런 뜻인데 얘긴데 한국사 같은 경우에도 그걸 볼 수 있죠. 한국의 내용을 보면 얘네 신진사대부라는 말 있잖아. 근데 신진사대부는 혁신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 말을 계속 쓰면 막 신진사대부 혁신적이다 생각하는데 그 사료를 분석해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충목 이전에는 되게 보수적이고 신혼적이고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이었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충목 이후와 이전을 구분하기 위해서 신흥 유신이라는 말을 만들었죠. 용어를 새로 만들어갖고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구사라는 것도 마찬가지야. 이런 관점에서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상호 교류의 역사 강조 이렇게 볼게요. 이거 이제 하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76번이야. 네, 첫 번째 인증번호는 76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상호 교류의 역사 강조도 이제 세계사 인식번호에서 나왔는데, 그 서구 중심의 근대 개념의 해체와 그리고 새로운 시각에서 세계 변화 이해 필요성이 필요성이 드러나면서 종전에는 문명 집합으로서 세계사 개념의 문제점과 서구 중심의 세계사의 시대 구분의 문제점이었어요. 문명 집합은 문명권 개별을 강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디만 강조하는가? 서유럽의 문화권을 강조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하기 위해서 문화권 내용 조직이 너무 서양식 서유럽의 문화권만 강조한다. 자, 이런 반성적 시각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시각이 등장하죠. 그래서 세계들 지역, 사회와 사회를 서로 연결주면서 복잡하게 연결됐고 여러 문화권과 여러 국가, 여러 사회 사이에 상호작용에서 형성된 인류 경우에 초점을 맞춰서 세계사가 구성됐다. 이렇게 인식하에 뭐냐면 벤트의 세계 방구사가 등장해요. 이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벤트 방구사. 이게 13년 기출문제 잠깐 언급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지역적 접근 방법하고 연결돼 있어요. 요거. 그래서 요거는 좀 개념 정도 파악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서구 문명사의 발달 과정의 시기 구분하는 상호 의존성 심리학 과정에서 시대 구분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고대, 중세, 근대 이렇게 나올 때는 서구 고대 노예제사의 중세 봉건제사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상호 의존성의 심화 과정을 통해서 시대 구분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인데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자 벤트리는
새로운 이제 공간 틀을 제시했어요. 왜냐면 이제 역사를 이제 하려면 역사의 어떤 것 틀을 제시하려면 어떤 지리적 틀도 이제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때 방구사라 해갖고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연결돼 있는 그 하나의 영역을 이제 세 개로 이제 나눴는데 동반구, 서반구, 오세아니아 이렇게 나왔죠. 동반구는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대륙을 포함한 지리적 단위고요. 그래서 그때 유라시아 개념, 종전의 유라시아 개념의 지리가 아프리카 대륙까지 포함된 거죠. 참고로 유라시아는 뭐냐면 아시아와 유럽을 통합하는 역사적 개념이야. 근데 어딘 지리냐? 아프리카 지리죠. 특히 여기에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지리 시켰어. 자, 예전에도 이제 사하라 이북 같은 경우에는 유럽사의 일종으로 이제 다뤘기 때문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지만 사하라 이남 같은 경우에는 어, 유럽사에서 멀어졌죠. 유라시아 개념에서 유럽사에 멀어지니까 이거 제외시켰는데 요 사하라 이남에 뭐냐면 아프리카로 다 포함되어 있다. 아프리카 전체 대륙까지도. 그다음에 서반구는 남북 아프리카. 그다음에 오세아니아는 호주, 뉴질랜드, 태평양. 그래서 지리상의 발견 이전에 요 얘네는 서로 따로따로 나왔죠. 동반구는 동반구끼리 주로 교류하고 서반구는 서반구끼리 교류하고 오세아니아는 오세아니아까지 이렇게 교류하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이게 하나로 이제 합쳐지게 된 것이 이제 뭐냐면 16세기 때요. 그래서 지리상의 발견 후에 이게 하나로 합쳐지잖아요. 오늘날 이제 세계사의 범위가 되잖아. 그렇지만 이제 그 전까지는 이렇게 동반구, 서반구, 오세아니아로 나뉘었고, 그리고 이제 시대구분도 각각의 이제 동반구, 서반구, 오세아니아의 그 교류의 역사를 기준으로 해갖고 보자. 동반구 안에서도 이제 서로 교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벤트리는 동반구에서 지리산 발견 이전까지 그 시기를 상호 교류에 입각해서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초기 복합사회, 고대 문화, 그 다음에 그 고전 문화, 고전 문명, 후기 고전 시대, 유목제국 시대 이렇게 나눴죠. 그리고 이제 그 이렇게 나누고 여기까지가 이제 상호 교류 역사야. 동반구 안의 역사죠. 동반구 안에서 상호 교류의 기준에 따라서 나눈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이런 것들이 묶어지기 시작한 것이 뭐냐면 16세기 이후죠. 이때부터 진정한 의미의 세계에서 성립됐다. 그 전까지는 따로따로 놓았다. 그리고 따로따로 놓을 때 동반군 이런 시대공을 했다. 그때 기준은 상호 교류의 어떤 관점, 상호 의존성의 관점에 따라서 나눴다. 시대 구분을.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이렇게 있죠. 그래서 동반구가 이제 서로 상호 교류했죠. 지리산의 발견 이전까지. 그래서 이렇게 초기 복합사회, 고대 문명, 고전 문명, 그다음에 후기 고전 시대, 유목조육 시대, 뭐 근대도 포함되겠네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볼 수 있고, 그래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내용을 좀 구성을 한 다음에 이게 하나로 연결된 거, 서반과 오세아니아라는 게 지리산의 발견이죠. 네, 이해되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대 구분을 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요거 좀 빠졌네. 예. 여기 있고 동반구 역사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상당히 강조하는 시기가 하나로 합쳐서 16세기야.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는 관점들이 많아요. 예. 문제점을 지적하는 관점들이 뭐냐면 일단은 그 요게 이제 좀 약간 편집이 잘못됐는데 그 이게 1번, 2번, 3번 이렇게 문제점 이렇게 하고 자, 이 그 벤트의 방구사는 19세기 이전과 이후의 질적 차이를 지적하지 못했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16세기가 주요 기점이 될 수 있긴 하겠죠. 하나 통합되는 이런 것들이 통합되는. 근데 실질적으로 유럽이 이제 지리산을 발견할 때 16세기는 유럽 세력은 너무 미약했어요. 고전 이제 그 유럽 세력 미약했고 나중에 다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이제 그 아랍 상인들이 세팅해 놓은 그 인도연맹에 참여한 것뿐이야. 그리고 이제 좀 나은 거는 대륙 그 뭐냐면 지리산의 발견 때 그 해가지고
그 남미 지역이나 북미 지역 이렇게 해서 진출하고 그 정도 그 뿐이고, 실질적으로 그 당시 경제 주도권은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누가 가지고 있으면 인도나 중국이 가졌다는 거죠. 유럽은 이 인도와 중국이 만든 세계 그 경제 시스템에 이때 가서 이제 뒤늦게 참여한 거고요. 예, 그래서 중동 그 유럽 이슬람상에서 지치고 이렇게 이제 참여를 한 거고, 그 얘네들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뭐냐면 주도권을 장악한 거는 16세기가 아니라 19세기 때라는 거야. 산업혁명 때죠. 산업혁명 때 계기로 해갖고 이제 유럽이 이제 인도와 중국을 능가하게 되고 이걸 본격적으로 침략을 하게 되죠. 예. 그래갖고 요 19세기를 기준으로 뭐냐 질적 변화가 있는데 그것을 뭐냐 지적하지 못했다 이렇게 있고, 자, 두 번째로는 각 지역적 관점에 보는 변화나 지속의 문제점을 어, 반영하지 못했다는 거. 예. 그 다음에 지역 간의 상호작용만의 변화의 원동력을 인식해서 내재적 발전을 인식해, 각 문화권과 국가의 내재적 발전을 인식하지 못했다. 너무 상호 교류에만 강조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어, 의의는 뭐냐? 자, 이 반트의 그 방구사는 역사 이해 대상을 방구 내의 비슷한 발전 정도를 보는 개별적인 문명이나 국가의 발전이 아니라 발전 차원에서 문명이나 지역의 연결한 역사 사건의 양상을 봤다. 어렵게 설명하고 있지만 국가사나 문명사가 아니라 뭐죠? 발전 차원에서 문명이나 지역을 연결하는 역사건 양상. 그러니까 요때 발전 차원에서 문명이나 지역 연결을 뭘까요? 상호 교류죠. 그래서 상호 교류를 강조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거요 시대 구분을 했다. 그러면 이 말은 거꾸로 보면 문명이나 국가 간의 발전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내재적 발전 같은 것들. 문명 안에서 뭐 어떤 지역 간에서 어떤 교류 이런 것들은 보지 못했다는 거야. 다만 문명과 국가라는 떠나서 문명권과 문명권에서 연결되는 그 것만 주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좀 한계도 있어요. 개별 문명이나 국가 간의 어떤 내적 발전, 그리고 문명 안에서 개별 문명 안에서 이런 교류 과정 등을 파악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있고, 이런 것들은 이런 문제점은 어디에 나타나면 간지역적 접근 방법에도 영향을 주죠. 그래서 간지역적 접근 방법의 그 문제점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개별적인 국가나 문명권의 특징들, 내재적 발전을 파악하지 못하는 거다. 다 이건 뭐냐 벤트의 방구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간지역적 접근 방법이.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한번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양과 서양을 구분하는 시각에서 오리엔탈리즘 있죠. 이 오리엔탈리즘도 예전에 08년 기출문제에 나왔어요. 그 개념 자체가. 그리고 관련된 비판 내용이 09년, 11년 기출문제에 나왔어요. 그래서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앞에서 이제 강의 때 초입 때 좀 얘기를 해봤지만 이거 좀 특징이 오리엔탈 비판 내용이 이게 논술형에는 딱 맞아요. 논술형에는. 객관식에도 좀 맞아떨어진 부분이 있어. 근데 지금 단답형이나 약술형 이렇게 쓰는 거는 좀 약간 문제가 좀 내기가 그럴 것 같아. 이거 어떻게 쓰겠어요? 객관적 지문을 만들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 다음에 논술형으로 내기도 힘들지 않아 지금요? 논술형 어떻게 내 이걸 다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200자 뭐 300자 써야 되잖아 적어도. 그래서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일단은 이 오리엔테이즘이란 개념과 그 비판 내용의 개요 정도는 파악을 해주실 분이 있어요.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들은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